점심 식사 이후에 바로 강의를 하려고 할 예정이었는데, 그 밖에 이제 공사장에서 가로수 정비 활동하면서 그 굴착하는 소리가 두두두 소리가 심하게 들려가지고 이제 조금 지나갔는지 조용해져서 강의를 다시 시작하게 됐고, 이번 시간에 법치행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뭐 어려운 쟁점은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법의 체계에 관해서 설명했지만, 행정법의 체계는 본안, 소송 요건과 본안 판단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여기 법치행정의 경우는 전형적인 본안 판단에 관한 논점이죠. 법치행정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법률의 법규 창조력, 그 다음에 법률 우위, 그 다음에 법률 유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위반하게 되면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게 돼요. 그래서 법원에 의해서 어떤 처분이 위법이다 이러면 원고가 재판 청구한 게 이유 있다. 이래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 인정과 용납 줄임말인데 인용하는 판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용 판결하면은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취소를 구하는 게 청구 취지니까 취소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고, 무효동 확인 소송일 때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 법률의 원칙 위반은 취소 사유로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 판결을 받지만,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취소 판결이 인용 판결을 받게 돼요. 근데 법률 여부 원칙 위반은 이건 무효 사유이기 때문에 취소 소송 제기해도 이기고, 무효동 확인 소송을 제기해도 이제 원고가 이길 수 있는 사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 범위가, 주제가 소송 요건하고 본안 판단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법치행정은 전형적인 본안 판단과 관련된 영역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충 자료로 기본적인 걸 한번 정리하고 시작해 볼까요? 법치행정의 원리, 이게 이제 행정법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게 법치주의나 법치국가,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주로 국가학이라고도 표현하는 헌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행정에 국한된 용어는 이제 법치행정의 원리인데, 이 법치라고 하는 게 옛날부터 이제 논의가 됐었죠. 멀게는 그 기원전에 그 법가사상가라고, 춘추 전국시대에 그 법가라고 해서 그 순자는 그 법가사상의 스승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순자 자체는 그 유가사상으로 분류가 되죠. 유가사상을 집대성했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수험생일 때는 힘들겠지만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나서 순자라는 책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공자가 왜 존경스러운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순자가 모든 학파에 이걸 종합적으로 집대성한 엄청난 대학자이면서, 그때 당시에 몇천 년 전의 이론이 지금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학자예요. 근데 어쨌든 순자 자체는 유가사상이지만 그 제자인 상왕, 그 다음에 한비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법가사상의 대가죠. 그래서 이 법치에 관한 논의는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 걸친 논의다.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났는데, 일단 법치라고 하는 건 뭐 줄임말인데, 짐작이 가죠. 법치라는 게 뭐예요? 법에 의한 통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법에 의한 통치라는 거는 비유적 표현이지,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만든 그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 개념일 뿐이지, 법이라는 게 뭐 실제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활동하고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그래서 이건 비유적 표현인데 뭐냐면, 어차피 행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자의적으로, 자의적이란 말은 오만방자 이런 단어에서도 암시하듯이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제 멋대로 내키는 대로 하는 거를 갖다가 자의적이라 그러죠. 이 자의적이라는 표현은 자의의 지배, 뭐 이런 법치주의 용어와도 관련되고, 그래서 이 인간이 자의적으로 지배를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그 규제를 받으면서, 통제를 받으면서 통치를 하는 게 바로 법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리 띄는 용어는 이제 인치, 인의 지배 이렇게 말하죠. 법의 지배,
대립되는 게 이제 인해 지배, 그 법치에 대응하는 게 이제 인치. 인치나 법치나 사람이 하는데, 인치, 이거는 뭐냐면, 인해 지배는 사람이 법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통치하는 거를 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법치 줄임말을 우리가 연상하면서 끌어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치에 말하는 이 법은 원래 강의의 개념이거든요. 그건 좀 이따 다시 볼 건데, 법과 법률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형식적, 법, 형식, 뭐 이런 말 할 때는 명칭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이라는 명칭의 법만을 의미하는 거고, 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만이 아니라 헌법부터 일체의 모든 법을 다 포괄하는 광의의 용어가 바로 법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법이라고 하는 거는 광의의 개념이긴 하지만 넓은 개념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바로 법률이거든요. 근데 이 법률을 누가 만들어야 이 법치주의에 부합되느냐? 국회가 만들어야 법치주의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진정한 법치주의는 행정통제 강화, 그 다음에 권리구제 확대, 뭐 계속 반복되죠, 이제. 자, 그렇다면은 행정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행정이 스스로 만든 기준에 지가 통제가 되겠어요? 그 법률의 통제가 귀찮으면 법률을 폐지시켜버리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폐지까지 하기에는 좀 여론이 부담스럽다 이러면 그냥 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집행해도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행정통제, 이걸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행정 스스로가 만든 기준이 아니라 국회가 만든 법률에 행정이 따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권력 분립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했죠. 자, 권력 분립은 뭐냐? 좀 전에도 계속 반복되지만 행정 통제, 권리 구제를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제는 소극적 통제와 적극적 통제가 있는데, 소극적 통제를 법률 우위라고 말하는 것이고, 적극적 통제는 법률 유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반복되지만 행정 통제를 강화하는 거는 사전 예방적 차원이죠. 이 법에 따라 통제를 하게 되면 국민의 권리를,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다. 근데 결국 어때요? 아무리 뭐 안 비린 법이라도 법을 위반하는 자들은 늘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사후적으로 권리구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이제 법치주의가 껍데기밖에 없는 거죠. 야, 너 얘 때리지 마. 내가 아끼는 후배야. 근데 어때요? 사전에 그 침해 예방을 강조했는데, 근데 다른 제3자가 내가 아끼는 동생, 후배를 때렸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나 응징, 권리구제 이게 뒤따르지 않고 그냥 묵인한다면 어때요? 그거는 가짜 선배죠. 그죠? 얘 때리지 마. 근데 때렸는데, 에이, 자식 때렸네. 말도 안 듣고. 어쩔 수 없지. 이러면 이거는 뭐 얘를, 후배를 진정으로 아낀다고 말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궁극적인 법의 목적은 뭐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법사상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무척 소중한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법익 중에 국가적 법익이 가장 중요한 법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그러나 그거는 국가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가라는 공동체가 멸망하고 존속하지 않으면 국가 구성원인 대다수, 물론 나라를 팔아먹는 소수의 경우는 호의호식하겠지만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유린당하게 되는 게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 있죠.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기 때문에 국가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형사처벌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국가 자체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하는 국가라면 우리는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가치가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국가를 해체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저항권의 문제, 혁명의 문제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사상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위로 하는 기본권, 자유와 권리가 그 자체만 목적이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그렇고 법치국가든 민주국가든 모든 건 다 수단에 불과하다. 이건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결국은 사전적으로 이제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거죠. 근데 국회가 만든 법률은 국민 대표기관이라고 그러죠. 국회를.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대한 이 신뢰가 있는 거예요. 국회가 설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의 자유 권리를 유린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겠냐라는 소박한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알다시피 어때요? 그 믿음은 배신당했죠. 행정부가 국회를 신여로 두면서 그죠? 그러면서 국회가 오히려 국민의 자유 권리를 유린하는 독재 권력의 앞잡이 내지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게 우리 역사에 있었고 그죠? 예를 들어 보면 박정희 정권 시절에 좀 이따 형식법규제 보게 될 건데 박정희 정권 시절에 국회 구성은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이 간접 선거는 그 대통령 문제고 일단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은 3분의 1을 갖다가 선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면 유신정오회라고 해서 유신 쿠데타 걔네들은 뭐 유신일 좋은 의미로 썼지만 이게 친일적인 거죠. 용어 자체가 일본의 명치유신에서 따온 게 유신이고 물론 유신이라는 단어 자체는 중립적이겠지만 이게 인간이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 이거는 가치가 개입된 거죠. 그래서 유시월 유신이라는 말도 이제 적절한 용어는 아닌데 어쨌든 그 유신헌법에 따라서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유신정오회 줄여서 그 유정회라고 줄여서 이제 부르는데 유정회 출신 국회의원 3분의 1을 선출했던 거예요. 그 유정회 의원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인물은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구나. 워낙 오래돼가지고 그 박찬종이라고 국회의원까지 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신의 앞잡이였죠. 그 이후에는 이제 신민당이라고 하는 야당으로 활동을 했다가 또 변절하기도 하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째 배신은 쉽죠. 그래서 왔다 갔다 철새처럼 정당을 바꾸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어쨌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그냥 대통령의 꼭두각시인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3분의 1만 여당이 당선되더라도 전체 제적 국회 의석의 3분의 2가 여당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제적 3분의 2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져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재자가 원하는 대로 헌법을 멋대로 개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때 뭐 각종 악법도 우리가 그 대통령의 권한이긴 했지만 아까 긴급 조치도 봤죠. 통치행위 관련 사례로. 이런 그 국민의 자유 권리를 유린하는 악법을 만드는데 고수기 내지는 신효로 전락을 하게 된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또 보겠지만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국회도 못 믿겠다. 이래서 국회가 악법을 저지르면 악법을 제정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법률심사제를 통해서 이 악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또 별도로 두고 있죠. 그래가지고 실질적 법치주의의 제도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장치가 뭐냐? 바로 헌법재판제도, 그 중에서도 위헌법률심사제가 굉장히 유용한 제도적 수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일단 이 정도 보고 교재를 잠깐 확인해 볼까요? 자, 교재 37페이지인데 법치행정의 의의와 근거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죠. 자, 법치국가원리 법치주의 이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건 헌법에서 쓰는 용어고 법치행정이 행정법에 쓰는 건데 그냥 관행적으로 엄밀하게 구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같은 뜻이다라고 일단 보면 되는데 국가자금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행해지고 불이익을 입은 국민의 구제제도 역시 권리구제가 여기 핵심적 표지죠. 정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원리인데 법치국가 원리는 입법, 행정사부 모두를 지배하는 거고 행정에 관한 거는 특별히 이제 법치행정이라는데 엄밀히 구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법치행정이든 권력분립이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든 민주국가든 뭐 다 똑같다 그랬죠.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만이 목적이고 나머지는 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법치행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행정이 기속, 이것도 구속이라고 그랬죠. 구속돼야 된다는 걸, 통제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권력 분립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법과 법률이라는 개념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체의 법 형식을 포괄하는 최광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형식적 의미의 헌법, 법률, 뭐 형적 의미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일체의 법 형식을 다 포함하는 최상의 개념. 그 용례를 보면은 그 법률 우위가 바로 이 전령에 적용되는 건데 법률 우위 요것만 예외를 인정해요. 좀 이따 그 설명하기라고. 아까 시간에 얘기했는데 헌법 6조 1항에 따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지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아니거든요. 그럼 자,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지금 배웠으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적,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국제법과 국제조약, 이거의 효력도 법률적 효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잠깐 한번 확인해 보면은 교재 54페이지 보면은 그 중간에 국내법과 국제법과의 관계 이론설 중에 동의설이 있죠. 동의설.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이다. 이 김동희 한겨레 교수인데 참 김동희 교수님은 이제 서울법대 나와서 프랑스 유학했던 분이고 한겨레 교수님은 이제 연대 교수인데 지금도 재직 중인지 모르겠네. 이거는 법과대학 1학년 수준의 그 법치행정에 관한 거 법과대학 1학년 2학기 때 배우거든요. 그런 기초적인 법 지식이 없으면 서울법대를 나온 분도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법률만이 아니라 법규 명령과 같은 효력이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개념은 이 형적 의미의 법률만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의의 개념이기 때문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 헌법 6조 1항은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하고는 엄밀히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론적으로 봐도 법률만이 아니라 그 하위의 효력, 명령적 효력까지 인정한다는 게 법이론으로 봐도 그렇고 또 실무를 하다 보면 어때요? 이게 법률적 효력을 갖는 건 국회 동의를 요하는 것이고 그 체결자가 누구냐면 명의가 누구냐면 이제 중요한 조약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정상회담을 통해서 왜 깃털 달린 펜, 그게 뭐 몽블랑 펜인가 뭔 펜인가 잘 모르겠는데 왜 만년필인데 그 깃털 달리는 뭐 엄청 한 이 정도 기나? 아니, 짧으나? 하여튼 좀 일반적인 펜보다 좀 고급스럽고 긴 펜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두 문서에 사인을 각각 해가지고 서로 이제 전달하면서 또 씩 쪼개면서 기념 촬영하고 하죠. 근데 그와 같이 중요하지 않은 거는 이제 대통령 대리로 해가지고 외교통상부 장관이 그 대통령 대신해가지고 서명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법률적 효력이 아닌 그 하위의 명령적 효력을 가진 거는 그럼 부처 장관 명의로 체결을 하게 되고 그 효력도 낮아요. 그래서 저도 국방부에 근무할 때 보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라고 하는 이런 경우는 워낙 중요한 조약이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죠. 근데 그 이외에 자잘한 것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방부 장관 뭐 아무개 이런 식으로 장관이 체결권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개념 없는 소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법률 용어에 기초가 안 돼 있을 때는 서울법대 아니라 뭐 서울법대 교수인데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좀 더디지만 이게 축적되면 진도는 급격하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우리가 기초를 닦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공부가 몇 년간 축적된 친구들은 좀 답답할 수 있겠죠. 아유, 저것도 모르고 누가 모른다고 저거 떠드냐. 그렇지 않아요. 전혀 처음으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면은 왜 뭐 그게 그거 같은데 복합법률이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법률 용어로서의 특수성을 여러분들은 엄밀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치주의에서 말하는 법도 법률치주의가 아니죠. 법률치, 뭐 버들치, 양아치, 이런 게 아니라 법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법률 우위의 일체의 법을 말한다라는 그 해석이 가능한 게 법치라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일에 법률치라고 헌법에서 만약에 규정을 했다면 그 좀 해석상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법률에 한정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죠. 근데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이런 명문 규정은 없어요. 그냥 기본권 보장 정신과 재판 청구권 또 법원에 관한 그 부분, 헌법재판소 관한 부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는 법치국가를 헌법의 지도 원리로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명문 규정은 없어요. 근데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제정권자가 국회고 그 다음에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제정한 특정한 것만 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유보 이거는 바로 이 개념하고 딱 들어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일한 예외가 법률 우위예요. 법률이라는 말을 쓰는데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국한되지 않고 일체의 법을 다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오류죠. 이런 의미라면 광의의 의미라면 법률 우위가 아니라 법 우위다라고 사용을 해야 정확한 용어 사용이에요. 근데 이게 또 이제 학문도 하나의 관행이 있겠죠. 그냥 오랫동안 법 우위가 아니라 법률 우위다라고 써왔기 때문에 그냥 그걸 쓰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법률 우위의 경우는 법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유일하게 일반 법원치까지 광의의 개념이다라는 게 05년까지 출제가 됐었어요. 그 이후에 출제가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명확성의 원칙은 헌법상 내재하는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된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 일반 법원의 최고법원이 이제 대법원이죠. 그 중에 그 최고법관이라고 하는 대법관이 내린 판례인데 논리적으로는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이따 배우는데 법치주의의 내용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 그 다음에 법률 유보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 법적 안정성이 법치국가의 내용이죠. 근데 법적 안정성이 되려면 아까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가 법적인 생활의 안정을 유지하려면 뭐가 가능해야 돼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법률 규정이 명확해야 되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가 명확해야 우리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지 아니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으면 어때요? 그러면 법적 생활이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 이거는 그 논리적으로는 그 법치국가 원리의 법적 안정성을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이게 연결이 돼요. 그냥 법치국가라고 하면 그냥 생으로 외워야 될 이것도 출제가 됐던 판례거든요. 출제가 많이 됐던 판례는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이 판례도 생으로 맹목적으로 외우지 않으려면 법치국가 원리에 법적 안정성이 있다. 법률 규정이 명확해야 내가 어떤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예견할 수가 있다. 그래야만 법적 생활이 안정된다. 법적 생활이 안정되면 법적 안정성 이거는 법치국가를 이루는 내용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게 물 흐르듯이 딱 연결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법치국가 원리인데 그 중에 엄밀히 말하면 법적 안정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논리적으로는 명확성의 원칙에서
이제 예측 가능성을 거쳐서 법적 안정성을 거쳐서 법치국가의 법적 안정성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원칙의 이제 우열 관계로 보면은 법치국가 원리가 상위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명확성의 원칙은 상위의 원칙인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짧은 문장 같았지만 논리적으로는 조금 음미할 대목이 좀 있었죠. 법치주의 내용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이것도 뭐 오토마이건데 외울 거 없어요. 뭐 그렇게 뭐 독일 행정법의 아버지라고 아까 소개를 했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아버지가 아니라 반민주 쓰레기 아버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의 법률 유보. 근데 오늘날은 그 인정되는 법적 안정성은 오토마이와 무관하다. 이것도 아주 옛날 한 20년 전에 출제된 거라 지금 몰라도 돼요. 형식 법치주의 알면 되는데 이 형식적 법치주의의 법실증주의 이 계열이라 그랬죠. 물론 법실증주의가 오늘날 법실증주의는 뭐 그렇지는 않은데 옛날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건데 얘는 독재 권력의 편의를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법치국가를 얘기했던 거지 국민의 어떤 법적 안정이나 국민의 권리하고는 안중에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얘 오토마이어의 그 쓰레기 같은 법사상에서는 법적 안정,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 알 바 아니죠. 뭐 뒤지든 말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얘가 형식적 법치주의자다. 뭐 그런 배경만 알아도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논리 필연적이죠. 오토마이가 죽었다 깨어나도 아마 얘 대가리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판례 보면은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이것도 법치국가 원리 내지 법치주의에 기초한 것이다. 권한을 남용한 것도 이것도 외울 게 아니라 법률이 허용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가는 게 6월 일탈 6월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외적 범위를 넘지 않아도 그 내적인 목적에 위반하는 경우는 이제 이거는 남용이라 그래요. 이건 재량이 때부터 보게 되는데 재량이 위법이 되는 경우 재량행위는 조금 전에도 잠깐 설명했는데 복수행위 간의 선택의 자유죠.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이 선택권 행사를 네 멋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재량행위 통제법리거든요. 그래서 재량하자의 유형이 외적 범위를 넘는 일탈 6월, 내적 범위를 넘는 남용, 그 다음에 불행사, 흠결혜태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어쨌든 권한을 남용한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는 법에 따라 권한 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 예울 판례가 아니죠. 최신 판례인데 예울 판례가 아니에요. 독해가 되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같은 말이에요. 권한 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한 국세기준법 이거 세무조사에 관한 건데 이것도 그 법치국가 원리를 조세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관철하게 한 것으로 그 자체로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그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법률은 이 법규적 효력이 이제 여기서 좀 막히는 대목일 건데 이 법규라고 하는 거는 우리 행정법이니까 행정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행정을 기준으로 이러면 행정을 얘기하는 거고 대내적 이러면 행정 내부를 얘기하는 거고 대외적 이러면 행정부 밖에 있는 법원과 일반 국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규라고 하는 거는 행정만이 아니라 행정 내부적 효력만이 아니라 대외적인 법원과 국민에 대해서 또 효력을 미치는 거를 법규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아니 재판을 갖다가 멋대로 하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내키는 대로? 아니죠. 그 헌법의 규정이 있잖아요. 그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당연한 걸 확인하는 판결이에요. 이것도 외울 게 하나도 없고 참고로 국세 영역의 법치국가 원리의 구체적 적용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세 법률주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과세 요건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과세 요건 명확주의 뭐 이런 게 헌법에서는 또 외워야 되고 출제되는 거예요. 조세 법률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 원칙들 관련된 헌재 결정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7급 수험생은 헌법에서 그거를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문원에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어요. 모호함의 반대가 명백이죠. 명백. 이거는 이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느냐를 따질 때 이제 이런 문장이 나와요. 법문원, 문원은 문장이에요. 문장. 법률 문장을 법문, 줄여서 법문이라고, 법률 문장 줄임말이에요. 근데 불필요하게 어는 사족처럼 그냥 관행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법률 문장의 모호한 부분이 내포되어 있지만, 법관의 보충적 가치 판단을 통해서 법문안의 의미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보충적 해석, 이것도 음미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대립되는 용어가 뭐냐면, 그 법 해석에 법 보충적 해석, 이런 말은 허용되지만, 법 창조적 해석, 이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법 창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법을 만든다는 거죠. 법을 만든다는 거는 입법권이, 국회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법 해석권이 법원에 있고, 법률 제정권은 국회에 있고, 법 해석권은 법원에 있고, 이 법률을 갖다 구체적인 현실에 집행하는 집행권이 행정권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부를 헌법에 보면 집행부라고도 표현합니다. 법 집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 해석 권한밖에 없는 법원이 법 창조적 해석을 하면 실질은 자기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 창조적 해석은 용납되지 않는다. 권력분립상.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새로 배우게 되는 추가적인 지식이죠. 그래서 보충적 해석, 법관의 법 보충적 해석, 보충적 가치 판단, 이것만 허용된다. 그래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수 없는 경우,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 비록 그 겉으로 볼 때는 모호하지만 실질은 어때요? 명확하게 해석이 통일이 가능하다. 통일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면 당연히 어때요? 명확성을 지급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신 판례인데 이런 거는 다 독해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죠.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오늘날은 이제 거의 출제가 잘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일단은 법규 개념은 좀 전에 설명했죠. 행정 내부만이 아니라 행정부 밖에 법원과 국민까지 구속하는 이 효력을 갖고 있는 법규를 창조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의 의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고, 따라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 법규에서 구속을 갖는다. 이게 13년에 출제됐던 건데 최근은 헌법 규정의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40조죠. 그래서 이 헌법에는 권력분립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66조 사항인가 66조 여기 없네. 당황스럽네. 66조 사항인 것 같은데 기억으로는 뭐 조항은 중요하진 않아요. 조항은 뭐 예열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뭐냐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게 이제 그 아까 40조가 입법권에 관한 건 국회. 그 다음에 66조 사항이 행정권에 관한 거는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 속한다 해서 이게 행정권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헌법 101조인가?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좀 헷갈리네. 101조인가 거기에는 사법권은 그 법원에 속한다고 돼 있죠.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는. 그래가지고 이게 권력분립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권력분립의 내용, 그죠? 상권분립으로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정부, 행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이게 권력분립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내용에 관한 규정을 둔 걸 간접적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어요. 그 헌법 75조에 보면 그 대통령령에 관한 게 있고 95조에 보면은 이제 총리령 구령에 관한 그 행정 입법권을 그 헌법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만이 법규를 창조할 수 있다라는 건 오늘날 예외가 더 많이 인정되기 때문에 오늘날은 의미를 상실했다. 또 아까도 말했지만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도 이것도 법률조례를 갖는 거로 당연히 법규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오늘날은
현실적 의미가 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냥 출제 빈도가 극히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 있죠. 근데 법률 우위하고 법률 위반은 여전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 위반과 뭐 그게 그 내용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는데 법률 위반은 구별된다. 일단 뭐 제목이 나눠져 있는 거 봐서 눈치챌 수 있죠. 뭐 그 정도로 알아두면 될 거예요. 법률 우위가 법률 위반인데 법률 우위는 뭐예요? 말 그대로 법률이 우위다. 비교급이죠. 비교급. 그럼 비교급이면 항상 비교되는 대상이 있어야죠. 뭐보다 우위다? 행정보다 우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은 법률 상위인 그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법률 우위에서 끌어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법치주의의 소극적 통제, 권력 분립인지 행정 통제이긴 한데 소극적 통제다. 왜냐? 이거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그 규정된 뭐 법률이 한정되는 거 아니라 그렇죠. 법률 우위는 그 만들어진 법에 위반만 안 하면 나머지는 행정기가 알아서 해도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정도의 통제예요. 근데 법률 유보는 이 유보라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의미를 있죠. 야, 너 이번 겨울방학 때 뭐 한 2주 동안 우리 너 여행 갈 생각이 있냐? 계획이 있냐? 글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직 유보 중인데 유보라는 게 이제 결정을 뒤로 미룬다는 걸 국어적으로 유보라 그러죠. 그죠? 유보. 굉장히, 근데 이 법률 용어로서의 유보는 누구의 권한으로 맡겨져 있다, 남겨져 있다. 이런 의미의 유보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유보는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이 국회에 유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달리 말하면 뭐냐면 국회가 그 자기가 법률 제정을 통해서 아니면 법률 개정을 통해서 행정권에게 어떠한 권한을 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작정하고 어때요? 법률을 제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게 현실에 필요한 법률이라 하더라도 제정을 안 해주면 행정은 마비가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수처라고 하는 거 우여곡절 그때 이제 출범을 했고 지금 이제 수사가 일부 사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아무리 검찰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특별법을 제정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특별검사를 도입하자는데 이건 특별검사를 도입하려면 이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 현행법제하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건데 나중에 이해를 위해서는 반복해서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잠깐 설명하자면 원래 법률은 평등원칙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을 동일하게 규율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 추상적 규율의 성질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검사에 관한 거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개별적 규율이고 그 다음 특정 사건 뭐 예를 들어 대장동 사건 또 이명박 사건 해가지고 이명박 특검법도 있었죠. 이명박 그 특검법 법률 명칭이 이명박이라는 특정인 이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법률과 달리 개별적 규율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명박의 그 어떤 사건인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네. 그 법률 명칭이 하여튼 특정 사건을 규율하니까 추상적인 규율이 아니라 구체적 규율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는 이거는 일반적인 법률의 예외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때요?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는 거고 이거 까딱하면은 이게 어때요? 평등원칙 위반이죠. 왜 일반 국민을 똑같이 대우하지 않고 이명박이라는 국민만 별도로 다루냐 이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헌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예민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특검법 도입도 국회가 어때요? 법률로 제정을 안 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행정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행정을 마비시킬 수도 있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런 정도의 통제가 바로 법률 유보예요. 그래서 어떤 행정작용, 이 행정작용도 뒤에 또 나오는데, 행정작용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그 행정작용이라고 그래요. 이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조직법적 근거가 아닌 작용법적 근거다. 이제 점점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도 조직법적 근거는 그 임무 규정이라고 그래요. 임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정부조직법에 각 부의 그 사무가 뭔지, 예를 들어 뭐 국방부는 당연히 뭐 군사 정책 제도 이런 걸 다루겠죠.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 영역을 다루겠죠. 이런 어떤 임무나 사무에 관한 규율이라는 걸 조직법적 규범이라고 해요. 그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이 대표적인 조직규범인데, 그거는 조직규범은 국민하고 직접 관계가 안 되죠. 그죠? 이건 행정 내부를 규율하는 건데, 그래서 법률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국민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법률이 이래서 또 성질이 논하지 하는데, 그 내부에 다루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이거는 행정작용에 관한 거기 때문에 작용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작용법적 근거, 이게 04년도에까지 또 출제가 됐던 논점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럼 국가가 국민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뭐냐? 권한 행사를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아까 조직법적 근거는 임무 내지는 사무와 관련된 것이고, 작용법적 근거는 권한 행사와 관련된 용어다. 이런 용어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게 또 나중에 이런 게 반복될 거기 때문에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될 때가 있을 건데, 지금은 조금 어려운 느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 원칙 위반은, 이건 취소사항인데 소극적 통제 위반 정도니까, 법률 유보, 이거는 무권한이 되잖아요. 법률 유보가 작용법적 근거, 즉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 이거기 때문에 권한 행사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얘기는 무권한이라는 얘기고, 이건 행정의 하자론으로 연결이 되죠. 무권한의 행위는 무효사유입니다. 이거는 자기 권한인지도 모르고 그걸 권한 행사했다. 이거는 중대하면서 명백한 하자다. 그래서 이거는 무효사유로 다루게 됩니다. 이것도 계속 몇 번 또 반복이 될 거니까 일단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법치주의 적극적 측면, 적극적 중대도 13년에까지 출제가 됐던 논점이고, 이거는 법치주의는 아까 얘기했죠.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출을, 이걸 제가 말로 그냥 참고하라고 잠깐 얘기하지만, 이거는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을 것이다. 왜? 중요한 판례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신 판례 출제하기에도 벅차요. 그래서 출제 빈도가 높지 않다는 것 뿐이지 출제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징표는 이게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률의 범위 내, 범위 안, 이런 말들을 나오면 법률의다라는 걸 눈치채줘야 돼요. 당연하죠. 위반한다는 거는 법률에 허용한 범위를 넘어갔다는 게 이제 이게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게 일탈, 유월 이런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된다. 범위 안, 위반 저촉돼서는 안 된다. 그다음 법률의 근거라는 게 바로 법률 유보를 지칭하는 것이고, 좀 전에 말했지만 이건 존재하는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거는 법률이 있을 때 의미를 갖는 거죠. 있는 법률에 위반하지 마라. 근데 법률 유보는 뭐라 그랬어요? 법률의 근거가 없을 때 과연 행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법률의 근거가 없을 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법률의는 법 단계 질서의 문제인데, 이 법 단계 질서도 원래는 법 단계설이 이제 한스 켈젠이 말한 건데, 최상위에 근본 규범이 있고, 근본 규범 밑에 헌법이 있고, 그 밑에 헌법률이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고,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 형식에 따라 효력이 대등한 게 아니라 상위 단계부터 하위 단계로 단계화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게 법률이기 때문에 이게 법 단계 질서의 문제다. 이것도 05년까지 출제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유보도 개념에서 끌어낼 수 있죠. 국회가 어떤 행정권한을 부여할지 말지의 권한 배분의 문제다. 입법과 행정 사이에. 이것도 뭐 출제가 다 됐던 건데 최근에 이제 출제가 안 됐던 거일 뿐이에요. 적용 범위도 아까 다 설명했죠. 소극적 측면은 권력분리상 문제가 경미하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형이 다 적용돼 이것도 13년까지 출제됐고 법률유보는 적극적 통제 행정을 마비시킬 수 있는 거니까 헌법의 행정에 부여한 권한을 국회가 마비시킨다면 권력분리 위반의 소지가 크죠. 그래서 인정되더라도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이것도 04년까지만 출제됐는데 위반 시효가가 법률위는 하자 정도가 중대에 명백하냐 그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냐에 따라 중대하고 동시에 명백하면 무효고 그 중에 하나만 충족 안 돼요.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거나 명백하지만 중대하거나 중대하지 않지만 명백하거나 중대하지도 명백하지도 않은 하자 이런 것들은 취소 사유로 다뤄져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유보는 무권한은 무효다 해서 무효 사유로 법적 안정성은 예측 가능성, 예견 가능성이죠. 그 뒤에 보지만 신뢰보호 원칙의 헌법적 근거로서도 여러 번 출제됐던 거고 아까도 오토마이어 형적 법치주의자 얘기했죠.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비로소 인정됐다라는 거. 법치행정의 목적은 예견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거 11년에 출제된 건데 저거는 출제위원이 실력이 더럽게 없는 놈이 출제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법치행정은 예견 가능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견 가능성은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법치국가를 구성하는 그 두 내용, 오토마이어까지 포함한 세 내용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그 하나밖에 안 되는데 법치주의의 궁극적 목적이 예견 가능성이다라는 거는 이거는 법과대학 동기한테 아마 개망신당했을 거예요. 아유, 네가 그래서 법학을 해나가겠냐? 이 병신 같은 실수네. 이게 참, 이게 오래된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지. 이게 이제 장애인을 비하할 소지가 있는, 그런 표현을 무의식중에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신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국어학자들이 좀 빨리 연구해서 어떤 젠더 감수성이나 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좀 비하할 소지가 있는 단어들을 국어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그 대체 가능한 용어를 빨리 제시해주고 이러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참 그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엄밀하게 말하면 법치주의 목적이 예견 가능성 보장하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출제 오류입니다. 오류인데 정답고른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크게 문제는 안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판례가 나오죠. 법치주의는 정의의 실현. 이 정의의 실현은 법률 적합성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뭐 그렇게 출제는 안 됐지만 이게 정의의 실현 이거는 법률 적합성과 관련된 표지고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신뢰보호 원칙의 헌법적 근거는 법적 안정성이지 법률 적합성이나 정의의 실현이 아니다라는 이것도 미리 예습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 배경을 알면 해석이 되는 거지 애월 판례가 아니죠. 그 다음에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정의 법률의 근거에 대한 자 법률의 근거 이 말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법률유보에 관한 판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된다는 거 못지않게 그러니까 법률유보 못지않게 그 과정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돼야 된다. 뭐 애월 판례가 아니죠. 전원합의체 일단 전합 이러면 전원합의체인데 전원합의체는 이 대법관 전원이 모여가지고 하는 이거를 갖다 전원합의체를 하래요. 이거는 기존의 판례를 갖다가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그 권력분립상 행정부의 권한인 행정입법을 통제할 때 이때나
그 다음에 이제 부에서 의견이 통일이 안 되고 전원합의체 부의하기로 합의 볼 때, 이럴 때 아주 중요한 사건만 전원합의체가 다룬다. 그리고 이제 그 7급 수험생하고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대법관 숫자가 몇 명인지도 알아야 되는데 14명이거든요. 14명인데 이것도 맹목적으로 외우면 까먹어요. 왜냐면 헌법에는 외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 연상이 안 되게 외우면 이거 기억이 오래 안 가요. 14명 같기도 하고 15명? 아이고 4, 3, 12 헷갈리네. 근데 여기서 배경 지식을 알면 되는 게 대법원은 그 부가 4개 부로 돼 있어요. 그다음 대법관 각 부에는 대법관 3명씩 있어요. 그러면 9구단을 할 수 있죠. 9구단. 4, 3, 12죠. 4, 3, 12, 4부에 부당 3명이 있다. 이것도 어차피 외워야 돼요. 이것도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암기는 어쩔 수 없다 그랬죠. 근데 나머지는 연결을 시켜서 이제 유출을 해야지 나머지까지는 생으로 다 외우면 안 된다. 그럼 일단 4개 부가 있고 소부가 있고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되고 그럼 4, 3, 12는 나오죠. 근데 9구단을 까먹었다? 아, 안타까운 일이네. 9구단 문제까지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뭐 윤석열 지금 경선 후보는 9구단을 까먹은 것 같아요. 그럼 대단히 이례적인 건데 그때 뭐 그 주당 노동시간 주당 120시간 이거는 간단하게 계산해도 6일 근무해도 어때요? 6이 12 하루 20시간을 근무해요. 20시간 근무하는데 밥 먹어야죠. 쉬기도 해야죠. 출퇴근해야죠. 잠자야죠. 그럼 4시간 갖고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답이 나오지 않는 숫자예요. 근데 뭐 한참 계산하는 거 같이 계산을 하고 나서 120시간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9구단을 까먹은 거예요. 참 특이한 후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러면 12명이라는 숫자는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어차피 외워야 될 지식이거든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으로 보아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지식을 활용하면 이제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자격으로 보아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명 늘었죠. 그 다음에 그러면 대법원의 수장이라고 하는 대빵 있잖아요. 오야봉이라는 말은 얼마 전에 논란이 됐지만 그건 외놈 말 같은데 저는 오야봉이라는 말 나이바리? 나와바리? 나와바리. 이런 용어들은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외놈들 용어를 우리가 쓰는 건 식민잔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장, 대법원장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소부가 4개다. 부당 대법관이 3명이다. 3, 4, 12. 3, 4, 12가 나오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으로 보한다라는 지식에서 13이라는 숫자 나고 대법원장 이렇게 해서 14명이다라는 건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배경지에 있는 지식은 알고 있어야죠.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이고. 이걸 모르면 숫자가 안 나오죠. 그건 정확하게 기초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평상시에는 이 부 판결에는 관여를 안 합니다. 4, 3, 12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거기에는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합자가 들어가면 일단 여러분은 뭐다? 대단히 중요한 판례다라고 일단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참고로 얘기하면 헌법에 출제되는 건데 예를 들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가 몇 년이죠? 5년 단임이죠? 5년 단임인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87년 헌법, 6공화국 헌법이라고 하는데 5공화국 전두환 정권 때는 몇 년 했어요? 7년이었거든요. 그 전에 유신헌법 때 그때 이제 4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6년 연임이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그 직전에 1차 군사 반란 일으켰을 때 박정희가 1961년 5월 16일 1차 반란으로 했을 때는 권력이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 전형인 4년 임기에 중임 한 번만 더 해먹는 4년 중임제였어요. 그럼 전두환이 입장에서 7년이라는 희한한 숫자가 왜 나왔을까요? 일단 박정희는 4년 중임이니까 8년을 해먹을 수 있었어요. 8년을 해먹을 수 있었고 죽기 전에는
6년으로 그냥 죽을 때까지 무제한으로 해먹을 수 있어요. 그 6년이죠, 6년. 근데 박정희가 6년을 해먹었는데 자기가 어때요? 자기가 8년을 해먹기는 좀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중임이 가능했을 때 임기 8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는 6년 연임이기 때문에 6년 단위로 계속 해먹을 수 있는데 자기는 단임으로 하는데 6년으로 하면 좀 너무 억울하잖아요. 박정희에 비해서. 그러니까 8년의 중임을 위해서는 선거를 또 한 번 해서 당선돼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 당선돼 갖고 두 번 해먹는 4년 중임의 8년을 넘어설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나는 단임인데 박정희처럼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는 연임도 아닌데 6년보다는 조금 길어야 되겠고, 이러니까 7이라는 해괴망측한 숫자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수험생 때 7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대통령 중심제 가장 보편적이고 정통의 이게 정통이라고 말할 수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인 4년 중임 이 배경 지식과 유신헌법 때 6년 연임 요걸 갖고 7년은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끌어낼 수 있다. 근데 7년이라는 게 너무 긴 기간이잖아요. 긴 기간이니까 지금 현행헌법이 5년이 된 것도 이건 아니고 끌어내야죠. 왜냐면 단임인데 그 7년 단임은 아무리 봐도 너무 심하잖아요. 이건 대통령의 선거를 2번 이겨야 8년 하는데 한 번 이기고 7년 해먹으면 거의 뭐 1년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 심하다 해서 이건 줄일 수밖에 없죠. 근데 6으로 줄이냐 5로 줄이냐는데 6으로 줄이면 박정희가 연상되고 이것도 너무 긴 감이 있고, 근데 연임이 중임이 허용이 안 되는데 4년으로 하면 이건 또 너무 짧고, 이러니까 5년이라는 숫자는 그런 정치적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숫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수험생일 때도 최소한의 암기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끌어내서 암기 분량을 최소화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간 내에 합격을 했는데,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라. 법학은 법학일 뿐이에요. 음악이 아닙니다. 뭐 산토끼처럼 두 문자 따가지고 노래 부르려는 이런 생각은 이제 영원히 버려라. 그 저급한 그 지적 능력 머무는 거는 영원히 버려라.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라. 그냥 맹목적으로 외우지 말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제가 수험생 때 접근했던 그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다 전수를 할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판례 여기까지는 전원합의체가 이제 중요하다 하면서 이제 관련되는 걸 설명했는데, 형식적 실질적 법치주의, 이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배경적인 그 지식을 봐야만 이게 쉬워요. 이 역사적으로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건 시민적 법치주의, 그 다음에 형식적 법치주의를 거쳐서 실질적 법치주의. 이게 실질적 법치주의, 다른 말로 이제 독일식으로 표현하면 사회적 법치주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시민적 법치주의 여러분들 그 말하는 시민은 주민등록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1789년에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났죠. 1776년에 그 버지니아 권리장전이 선포가 됐고, 그 다음에 1776년에는 아담 스미스가 이제 국부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인데 굉장히 쉽게 쓰인 수필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뭐 그 경제학은 수학적 배경 없으면 독해가 불가능하지만 아담 스미스는 뭐 거의 뭐 수필이라고 할 정도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도 뭐 사슴사냥하고 그 비유하면서 굉장히 쉽게 쓰여진 그 고전적인 책인데, 어쨌든 1776년이었고 1789년에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1791년도에 이제 그 시민혁명의 결실로 프랑스 헌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 1789년의 시민혁명이 파리 시민이 일으킨 혁명이라는 의미의 시민혁명이 아닙니다. 이건 시민의 의미가 뭐냐면, 지네들 얘기예요.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교양과 재산을 겸비한 사람을 시민이라고 했던 거예요. 아주 좋은 말이죠. 교양까지 갖춰야 시민이에요.
근데 뭐 그건 믿질 않고 쉽게 말하면 재산가, 그 불어로 말하면 부르주아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있죠. 집단들. 부르주아 혁명이 시민혁명이에요. 주민등록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프랑스 시민혁명은 굉장히 이건 제한된 의미를 가져요. 이 영국의 1688년에 명예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이 명예혁명은 귀족들만의 해방이었어요. 군주의 절대 군주로부터 귀족들만의 해방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제한됐어요.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간 게 1789년에 귀족은 이제 먼저 해방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르주아라고 하는 그 국민의 일부가 추가적으로 해방이 된 건데, 일반 국민까지 해방된 게 아닙니다. 일반 국민까지 기본권이 확산된 거는 미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그때부터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는 뭐 공부한 지가 워낙 오래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도가 조금 틀릴 수도 있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7급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연도를 정확하게 외워야 됩니다. 그거 뭐 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국사도 다음 사건에 뭐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맞는 거 이런 거 숙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연도를 외워두는 게 정답 고르는데 시간을 갖다 단축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인권의 발전사가 헌법에는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주요 사건에 뭐 마그나 카르타 1231년인가 1234년인가 또 정답 고르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대충 뭐 1230년대 그 정도까지만 기억해도 되는데, 이 대원장이라고 하는 마그나 카르타니 그 명예혁명이니 권리장전 뭐 이런 것들 다 발전사에 관해서는 헌법에서는 외워야 됩니다. 구급 수험생은 상관없고. 그래서 부르주아 혁명이다라는 걸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럼 부르주아들이 앙샹레즘이라고 해서 구체제를 갖다가 절대 군주제를 타파하고 부르주아만의 정권을 창출한 거예요.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르주아만의 해방이지 일반 국민이랑 관계가 없다. 심지어 일반 국민 중에 여성의 권익을 갖다가 버지니아 울프처럼 여성의 권리장전을 주장했던 이름은 까먹었는데 단두대로 처형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르주아 남성만의 해방이었지 일반 국민 남성으로서의 국민이든 여성이든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혁명이었고, 그럼 부르주아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돈이죠. 돈을 점잖게 말해서 이제 재산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지네들 갖고 있는 재산에만 관심이 있지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갖다가 세금으로 함부로 뜯어가고 또 괜히 쓸데없이 뭐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헐값으로 수용하고 이딴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네가 아무거나 알아서 해라. 그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외에는 아무거나 네가 다 해도 좋다. 그러니까 이때 근대 국가의 부르주아 혁명 시기에 근대 국가죠. 그때는 시기적으로 근대 국가는 소국 국가라 그래요. 왜냐면 치안과 국방, 그 대내적인 그 적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요 치안, 그 다음 대외적인 적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자유를 보호하는 국방, 치안과 국방, 요것만 국가 기능이고 나머지 함부로 설쳐대지 말라 이거예요. 공익사업이고 나발이고 적극적인 거 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소국 국가라고 그러고, 이때 국가를 야경 국가라고 돼요. 야간 경찰 줄임말이에요. 치안과 국방 빼고 아무것도 국가가 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점잖게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작은 정부라고 말하죠. 바로 그게 야경 국가, 소국 국가를 오늘날 용어로 치면은 신자유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관심은 오직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기본권 중에 자유권만이 얘네들한테는 중요한 거고, 이 자유라고 하는 건 뒤에 또 보겠지만 침해 배제, 방해 배제, 뭐 적극적으로 집을 달라, 빵을 달라
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자유, 그 중에 대표가 재산을 갖다가 함부로 침해하지 마라. 침해 배제, 방해 배제하면 여러분들은 자유권 이걸 떠올리면 돼요. 그것도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자유권만 관심이 있던 거고 따라서 법률 유보와 관련해도 침해 행정에만 법률 유보가 적용되고 그러니까 국민이 아니죠. 냉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부르주아의 재산을 침해하려면 국회가 제가 제정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요것만은 반드시 관철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이 있죠.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거. 프랑스 혁명도 시민혁명도 아이러니컬하게 왜 이게 가능했냐면 그 삼두회라고 해서 귀족, 그 일부가 귀족, 2부가 성직자, 3부가 이제 시민대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국회를 소집하면은 굉장히 시끄러워지니까 국회 소집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소집했는데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국회가 모였다가 혁명으로까지 이제 나아가게 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배경 지식을 알면은 그 침해 유보설은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독일의 히틀러 이때 전체주의 시절에 독일과 이탈리아 이런 데서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인데 형식적 법치주의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형식 법치주의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영미는 형식 법치주의나 역사를 거친 일이 전혀 없고 독일의 특이한 건데 독일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제정한 법률이나 형식만 갖추면 내용이 악법이라도 허용된다. 이거는 진정한 법치주의가 아니라 변질된 법치주의. 이것만 해도 점잖은 표현이죠. 법률 만능주의. 법률만 만들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부연 설명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권력 관계에 마찬가지로 독일에만 있던 거지 다른 나라에는 없었다는 거. 그러다가 이제 알다시피 히틀러가 자살하고 이제 독일이 패전되면서 이제 어때요? 그 참혹한 인권 유린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어때요? 독일에서 막 전후에 방어적 투쟁적 민주주의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도 그 대통령이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정도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피도 마다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런 거로 이념이 바뀌었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법치주의도 어때요? 그냥 법률이라는 형식의 규정이 있으면 뭐든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따지겠다. 이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실질적 법치주의 그 중에 개념이 동의어라는 얘기는 아니고 실질적 법치주의의 대표적인 게 사회적 법치주의거든요. 사회적 법치주의는 법치국가 원리와 사회국가 원리를 조화시키는 그와 같은 내용의 법치주의를 사회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형식만이 아니라 내용까지도 타당할 걸 요구하고 그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면은 법률의 효력을 아무리 국회가 만든 법률이라 하더라도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효력을 상실시키겠다. 이게 바로 위헌법률 심사제죠. 이게 누누이 아까부터 강조했지만 사전적으로는 권리 행정통제 강화 그리고 그럼에도 권리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면 사후적인 조치로 권리구제 확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현대국가 달리 말하면 복지국가, 복리국가, 사회국가, 사회복리국가 다양한 용어로 쓰여요. 사회적 법치국가 이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을 국가가 이제 방치하면 안 되고 개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행정력이 종래 치안과 국방에서 이제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이런 것까지 확대되니까 적극적인 국가, 급부국가 이런 거로 되죠.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속담도 있었죠. 다 이제 정책 이데올로기라고 표현하는 건데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건 네 탓이다. 이러니까 군주를 원망하지 마라. 이런 어용학설이죠. 이런 기만적인 이데올로기를 유포시킴으로써 네가 게을러서
굶어 죽는 거지 왕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니까 반란을 일으킬 생각,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뭐 그런 기만적인 이데올로기겠죠. 근데 오늘날은 국가가 국민 생활을 전혀 보장하지 않으면 그런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런 법률은 위헌 법률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 안 한 게 한 부분인데 그 자유권 이거는 국가로부터의 그 자유라고 그래요. 그 침해 배제, 방해 배제라고 그랬죠. 국가로부터 침해를 안 받는 거니까 국가로부터의 자유. 근데 이 적국 국가에서 이거는 국가를 통한 자유라 그래요. 나 혼자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국가를 통해서 생존을 유지해야 되니까 국가를 통한 자유. 이거는 또 참고로 얘기하면 이 참정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정권은 능동적 공권으로서 이거는 국가를 향한 국가 구성을 향한 어감이 좀 다르죠. 국가로부터이나 국가를 통한이나 국가를 향한 이건 다르죠. 미묘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게 헌법기관이 대통령 선거로 뽑죠. 직선으로. 국회의원도 직선으로 뽑죠. 물론 이제 일부 비례대표들도 있지만 이와 같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이게 국민의 권리다라는 게 이제 국가를 향한 자유, 국가애로의 자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거는 애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 교양으로 알아듣고 영미는 그 실질적 법치주의로 일관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로 이런 이제 역사적 배경을 보고 교과서로 돌아가 볼까요? 40회 형식적 실질적 법치주의인데 형적 법치주의는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이라는 형식에 의하기만 하면 내용적 타당성을 묻지 않고 법치주의에 부합된다. 이거는 뭐 악법도 법이다라는데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의 그 어록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를 기억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육부에 이거는 잘못된 법사상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삭제하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이 말이 퍼진 거는 유신헌법 박정희 정권 때 기만적 정치 이데올로기 법사상으로 의도적으로 유포한 거지 이런 말은 소크라테스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달리 말하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한 행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쨌든 형식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우위죠. 어쨌든 실질은 그렇지가 않지만 특별권력관계하고 요거는 독일의 특이한 거다는데 쉽게 말하면 형적 법칙이 뭐냐면 법률만 제정하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모든 행위가 정당화 된다는 거. 그러면 어때요?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자, 헌법. 지금 우리 제1조 1항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 되어 있죠? 개정하면 되죠. 이 형식적 법치주의 사상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대통령 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 있고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어때요? 이런 조항만 있으면 아무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항. 2항은 이제 국민에 관한 요건이죠. 왜냐하면 국가 구성 요소가 3요소가 주권, 국민, 영토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이 무작위로 그냥 1조, 2조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구성 요소인 주권, 국민, 영토로 1조가 주권, 2조가 국민, 3조가 영토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조는 대한민국의 국민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3조, 근데 3조가 이제 영토에 가는 거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북한 지역까지 한반도 전체가 또 독도 그 다음에 이제 해석요지는 따르는데 부속도서가 대마도도 우리나라 부속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본토에 관한 거는 우리가 주장할 근거가 없는데 이 대마도는 우리나라 부속도서예요. 우리나라 영토예요. 왜냐하면 그 대마도주가 그 조선에 속해 있다는 걸 인정한 문서도 많고
그 다음에 이종무 장군이 그 대마도 정벌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죠. 고려 때 박이 장군이 그 정벌을 했었고, 또 조선 때 그 세종조지만 실질은 상황이었던 태종의 작품이긴 한데,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했죠. 그때 쓴 출사표 보면은 평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정벌이 아니라 평정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정벌은 침략, 전쟁이에요. 근데 평정은 뭐예요? 국내 난을 이걸 갖다가 진압하는 거는, 이거는 정벌과 달리 이거는 평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것도 대마도가 우리 땅이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마산, 지금 이제 창원하고 통합되면서 창원시 조례에 그런 내용의 대마도에 관한,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있는데, 그거는 대단히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훌륭한 조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개정해서 어떻게 개정할까요? 대한민국의 영토의 소유권, 추가적으로 두 번째 문장에 대한민국 영토의 소유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 하나여 국민의 소유권이 허용된다. 그 다음에 이제 4조, 대한민국 여성의 소유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이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 하나여 교제 및 혼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5조, 대한민국 대통령은 기분이 우울할 경우 1일 10만 이내의 국민을 처형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을 개정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정치적인 반대자, 야당 유력 지도자, 길에서 납치해가지고 잡아주게 해요? 그럼 어때요? 항의하겠죠. 아니, 왜 나를 사형에 처합니까? 오늘 각각께서 우울하시거든요. 아니, 그렇게 처벌할 수 있다는, 재판도 없이 그렇게 처벌할 수 있다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있죠. 헌법 제5조. 안 읽어보셨나 보네, 아직? 의원님께서. 헌법 5조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뭐 할 수 없죠, 제가 흔쾌히 목을 내드리죠. 이게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악법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쓰레기 헌법이라 하더라도, 그런 내용의 헌법이나 법률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정당화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독재자 입장에서는 천국이죠, 천국. 근데 일반 국민의 입장은 이거 언제 어떻게 해서 내가 생명재산, 자유재산을 박탈당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국민에겐 지옥이고, 그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 유신헌법의 대표적인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거 아까 봤잖아요. 헌법재판소에 그 판례가 바로 결정례가 유신헌법이 형식적 법치주의고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애초에 그런 아주 혁명적 판결이라 했죠. 근데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만이 아니라 내용까지도 헌법에 합치되는 것만 인정하겠다. 그 제도적 수단이 뭐다? 위헌법률심사제다라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다루죠. 이게 14년도까지 출제된 건데, 저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거고.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거는 이제 군주의 독립명령권이에요. 국회, 독립됐다는 얘기는 국회로부터 독립됐다는, 국회 통제 없이 그냥 군주가 필요하면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는 긴급명령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국회 입법권은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권에 포괄적 위임해가지고 그 수반인 대통령이 그냥 다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는데, 오늘날은 독립명령은 인정할 수가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그 긴급명령 요건이 강화되면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넓게 인정되질 않죠. 그 다음에 구체적 위임만 가능하지 포괄적인 거 안 된다. 이것도 14년까지 출제됐던 거고, 행정재량에 이것도 네 멋대로 선택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한계와 통제 강화가 핵심 주제라고 그랬죠. 다 이제 내용은 뒤에 볼 내용들은 여기서 이제 설명을 안 하는 거는 뒤에 또 나올 내용이에요. 뒤에 더 안 나오는 내용은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거고, 법률의 원칙, 비상조치, 이거 법률이 우익인커녕 오히려 비상조치가 헌법까지 효력을 정지시켜요. 그래서 긴급조치에도 헌법의 효력을 점점 정지시켰던 게 긴급조치, 박정희 때. 이거는 민주국가에서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기속 통제 축소예요. 국민의 준법을 강조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도 국민의 준법 강조한 이런 게 형식적 법치주의인 거예요. 비상조치 꿈도 꾸지 마라. 어떤 것도 단 하나의 예의가 없습니다. 헌법보다 상위의 동의 이걸 인정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헌법보다 조약의 여력이 상위라고 인정하는 그 국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예외가 없습니다. 헌법보다 상위는 말할 것도 없고 대등한 여력을 인정하는 것도 일체 예외가 없다. 그 다음에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어 있는 법률만 우위지 이 헌법재판제도라고 그랬죠. 그 다음 기본권도 부르주아들, 가진 자들만의 권리인 자유권만이 아니라 무상계급의 의미 있는 기본권인 생활권. 이건 뭐 옛날 축제된 거라 생활권인데 이게 옛날에는 수익권이라고 게오르그 옐리네크의 그 3분법에 따르면 기본권,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옛날엔 수익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다가 유행이죠. 한문도. 50대 전두환 정권 때 이제 생활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다가 6공화국 이후에는 오늘날은 이제 사회적 기본권 줄여서 사회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 동의어예요. 기본권 확대죠. 그 다음에 구체적 규율 통제 강화. 하여튼 통제 강화. 실질적 법칙 일일이 외울 거 없어요. 통제 강화, 권리구조 확대. 이 틀에 다 몰아 때리면 돼요. 그 다음에 법률 원칙도 침해 행정에만 적용되느냐, 범위가 확대되네. 이것도 14년도 출제됐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범위가 확대되니까 통제 강화잖아요. 적극적 통제 강화. 통제 강화라는 배경 알면 이거 별도로 외울 건 아니다. 열기주의, 이거 권리구조 안에서 열기주의는 좁게 인정하는 거고, 나열한 것만 인정하니까 개갈주의가 넓게 인정하는 거고, 국가배상 부정하는 것도 국가배상 청구권 권리를 부정하는 거고, 오늘날은 어때? 넓게 인정하니까 권리구조 확대죠. 적용 영역도 옛날에는 그 행정조직 적용이 배제돼가지고 멋대로도 된다 이랬는데 오늘날은 어때요? 행정조직 법정주의로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고 특별권력관계는 아예 법치주의가 전면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인정돼도 오늘날은 영역이 축소되고 그러니까 자 실질적 법치주의 표준이 뭐다? 행정통제 강화, 권리규제 확대 이 내용 두 가지 표지 갖고 다 몰아 정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